어제 제가 똑같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제는 키나와 육이라고 하는 야생동물 북극여우 커플의 사랑 이야기였는데요. 그 야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심장이 완전 너무 뛰고 막 쪼그라들고 오늘 영화가 끝났는데 이 커다란 바위 하나가 심장에 들어와서 아 이게 왜 이렇게 환경영화제 아니 우리 하나뿐인 지구영화제 영화들은 이 몸을 아프게 하는지 예 내년에 참여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영화 함께 보셨을 테고 제가 짧은 인트로 강의를 하고 배우님과 함께 무대에서 같이 토크하고 또 질의응답도 받기로 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땅, 섬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여기 그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어디를 보고 면 넘어갈까요? 좀 도와주세요. 네, 제 지도에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한테 이 루이지애나는 그 아주 아름다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뮤지엄, 루이지애나 뮤지엄으로 먼저 왔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 여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도대체 너네 살고 있는 주에서 루이지애나까지는 어떻게 가냐? 하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가려고 하느냐고. 거기 루이지애나 뮤지엄 있지 않냐? 이게 제가 말한 그 루이지애나 뮤지엄은 덴마크에 있는 뮤지엄이었고 이름만 똑같았던 거죠. 아주 거부의 아내가 이름이 그 루이자였는데 이 거부의 아내가 죽고 또 재혼을 했는데 그 여자도 또 루이자. 세 번째 결혼했는데 또 루이자. 그래서 그들이 살던 집을 루이지애나로 바꾸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 친화적인 숲이 제가 가보지 못한 언젠가 여행하고 싶은 그 뮤지엄이 루이지애나 뮤지엄인데 전혀 다른 대륙의 다른 어, 주였던 거죠. 지금 미국 지도인데요. 보이시죠? Gulf of Mexico 보이는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사라져가는 장샤를 섬에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뭐 뉴욕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니 1년에 2cm인가? 그 뭐 지금 해변에 있는. 근데 어제 제가 그 강연을 했던 영화는 캐나다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커플 연인 북극여우가 떨어지게 된 거죠. 빙하가 찢어져서 둥둥둥둥 바다에 떠서 남자친구 육이 떠내려가고 그를 기다리던 새끼를 낳아야 되는 희년 기다려도 사랑하는 연인이 오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그 어제 자막에 분명히 동물들이지만 climate refugee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단어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크리스 삼촌이 강제 이주민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어디의 이야기인지를 제가 지도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어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네. 원래 원주민들이었죠. 200년 이상 이 땅에 살았던 그 섬에 이제 더 이상 기후위기로 살 수 없게 되어서 그들이 살아왔던 집과 땅, 고향과 이웃, 문화와 전통, 그 삶의 터전의 모든 이야기를 두고 잃어버리고 새 장소에 가야 한다는 거. 제가요 딱 떠오르자마자 이 영화 아마 2012년에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랜드잖아요, 랜드. 그 랜드 영화가 꽤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랜드가 이 프로미스 랜드라는 영화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맷 데이먼이 각본도 썼고요. 만들었던 그 에너지 기업 최고의 글로벌 협상가 스티브라는 남자가 이 땅에 천연가스
아까 이 주인공 아이들이 살고 있던 데서는 석유 회사가 들어와서 운하를 파는 바람에 염수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는 경기 하락으로 어려움 빠진 이 지역에 이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땅을 보상해 줄 테니 협상하자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 영화는요, 결론이 안 납니다. 어떻게 결정할지 나오지 않게 되고 끝나는데요. 여러분, 그 옆에 지금 맷 데이먼 옆에 있는 저 배우 혹시 아시나요? 너무 유명한, 네, 프란시스, 예, 맥도먼드. 근데 저분이 주인공인 영화 혹시 아시나요? 2021년에 노마드랜드. 예, 지금 배우님이 앞에서 전부 대답해 주셔갖고 그러니까 똑같은 노마드랜드, 프라미스드랜드 두 영화의 주제는 아주 공통점이 많은데 같은 배우가 연결고리. 심지어 노마드랜드는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제작도 하셨죠. 네. 아, 농장을 팔아야 된다고 여기도 도장 받으러 다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이 농장을 팔면 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뭐 거의 대사가 겹쳐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 영화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경제 개발 또는 보상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꽤 오랫동안 많은 영화에서 다루어졌던 주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장소, 그 노마드랜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주인공인 그 방금 프랜시스 역할이 아마 린다가 아니고 노마드랜드에서의 주인공 이름이 펀이었을 거예요. 펀. 고사리 식물이라는 단어, 펀. 그 펀이었는데 그 펀이 이제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더 이상 이제 이 살 수 없는, 거기도 뭔가 개발을 하는 광산이었던가? 그래서 떠나야만 했던 그때에 자기가 어떤 아이에게 시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임시학교의 교사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마트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길을 떠나야만 했던, 남편이 죽고 또 집도 떠나야 됐던 그때 우리 엄마 그러는데 아줌마 홈리스라면서요, 이렇게 다시 물어요. 그랬는데 주인공 이 펀이 하는 말이, 아니 난 홈리스가 아니라 하우스리스야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영화의 그 크리스가, 우리 봤던 삼촌이 맨 마지막에 그 주지사님 뭐 나오고 막 얘기할 때, 아 여기는 홈이 아니고 하우스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똑같이 겹쳐지네요. 이 이후투안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 공간과 장소라는 책에는, 이 공간에는 또는 장소에는 우리의 경험과 삶, 또 감정과 애착이 녹아들어서 이 공간이 곧 삶의 장소가 된다라는 문장을 얘기합니다. 또 그 에드워드 렐프라고 하는 영국의 한 학자의, 이게 박사 논문 책인데요. 이 장소와 장소 상실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 산다는 것이며, 또 인간답다는 말은 곧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또 그 장소를 심지어 잘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 그 장소에 뿌리 박은 삶에서 뿌리 뽑혀지는 또는 뿌리 뽑힌 삶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다시 의미 있는 장소를 경험하고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이 장소와 장소 상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시몬 베이유의 뿌리의 욕망이라는 문장을 다시 재인용했던데요. 인간은
공동체 생활에 아주 적극적이고 자연스럽게 참여함으로써 그때야말로 뿌리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특정한 생활 형태가 미래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인간은 자신이 일부를 이루는 환경을 통해서 도덕적, 지적, 정신적인 삶의 전체를 영위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북미 원주민 가족이었던 크리스의 가족들은 이 뿌리 뽑힌 자들의 삶을 앞으로 이주되었던 새로운 정착지에서 거주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다시 뒤로 갈게요. 제가 잘 못 넘기나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뭐 이곳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장소들이 마구잡이로 개발되고 있고 또 이런 장소를 빼앗긴 사람들이 영화의 시작에 보면 무려 2100만 명이라는 숫자로 기록되던데 도대체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후난민으로 이렇게 장소를 빼앗기고 강제 이주의 대상이 된 삶을 살아야 하다니 이 줄리엣의 질문이 이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자라는 이제 마지막 아이들이 되는 건가요? 라는 영화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장소를 지켜내기 위해서 주인공 하워드는 3명의 남아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 섬을 지킬 것처럼 영화에서 나레이션에서 말해줬습니다. 어쨌든 그 장소의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가 되겠죠. 이 아이들이. 제가 이 방금 보았던 우리 영화보다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이 장소를 기억하는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 이야기를 읽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12년 문예춘추 논픽션 대상을 받았다고 하니 이 책은 2011년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아마 머릿속에 다 2011년 일본 3.11 대지진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그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다큐멘터리 기자였던 이 모리겐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이 섬으로 이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인터뷰를 이 후쿠시마현에서 살아남은 아이들만 인터뷰를 해요. 부모가 다 죽었거나 또는 한쪽 부모만 죽었거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쓸려갔던 그곳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을 인터뷰한 책이 바로 쓰나미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이 한국에 출간이 되자마자 저자를 한국에 초대했고요. 지금까지 인디고 사원에 한 5번 정도 이 작가를 초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본의 국회에 가서 많은 질문들을 던졌다고 해요. 우리는 몇 살까지 살 수 있나요? 건강한 아이는 낳을 수 있나요? 왜 전기는 도쿄 사람들이 쓰는데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국회에 가서 300명이 넘는 살아남은 아이들이 가서 이야기한 거죠. 어른들은 왜 우리 질문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 책을 자세히 보면 이 모리겐 일본 책 표지이고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첫째는 이 아이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대면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삶과 세계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둘째는 이런 가운데서도 10,000명의 사상자가 있었잖아요. 동일본 대지진에서 10,000명의 사상자였지만 3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상생활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는다는 거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마지막으로는 그런 살아남은 자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연대의식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사실. 이 세 가지가 바로 어린이들을, 살아남은 아이들을 인터뷰했던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역시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주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자신의 부모와 가족과 함께 살았던 그 방사능 때문에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그 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더라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소설 속에 펄버의 헤일이라는 소설 속 지아가 헤일 때문에 모든 가족을 잃었지만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있을 자리입니다. 화산과 바다의 위협으로 아무리 위험한다 한들 우리가 태어난 곳이 이곳이고, 또 이 말은 후쿠시마에서 아이들에게 들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하는 내용이 책에 있었습니다. 그 사상으로의 3일이라는 책에는요, 자연은 세계를 압도하기에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쌓아올린 세계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지키자라는 그 외침은 굉장히 오만한 말에 불과하고요. 그 위기에 직면한 것은 오히려 자연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이룬 세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세계가 과연 무엇일지, 또 앞에 우리가 함께 봤던 롤 앤드 키즈의 아이들처럼 우리가 태어난 이곳을 지킨다는 것, 삶의 장소로서 그 장소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지 좀 그런 고민을 하고요. 이 페어레 응시아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레베카 솔릿의 글을 보면 이 정신의학에서 이 재난을 일관되게 트라우마라고 말하는데, 이때 오히려 이런 외상 후에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더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재난의 이야기들 가운데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릴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3.11 동일본 대지진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그 추운데 체육관에 모여서 이제 추위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1952년에서 2024년으로 썼어야 했네요. 유이치 사카모토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여기 이 동일부 대지진 그 장소에 직접 가셔서요, 물에 빠진 피아노를 건져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유명한 미스터 로렌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연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집도 잃고 사람도 다 죽었고 그 모여 앉은 살아남은 자들이 피아노 연주를 듣다니요. 사실 그 장면이 우리가 이 영화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津波をかぶったピアノがあるという話が出てきたんですよね。どんな音がするのかなっていう興味ありましたよね。しかしよく持ってるなんだよな。ピアノの横に線が入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こまで多分全没してるんですけど、ピアノ浮いてそこまでな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よ。はい。来るんですかね。はい。持ち上がっちゃった。持ち上がって、はい。これはこうだったの。
ちゃって死んだピアノの死体のような感じを受けてたんですよ。こんばんは。坂本龍一です。寒いでしょう。寒い方は立って走り回ったりしてもいいので、すごく気楽に聞いてください。
마지막에 류이지 사카모토 또 너무 존경하는 뮤지션인데 또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또 이상해지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뭐 이렇게 대단히 환경운동가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너무 엉뚱하게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걸 느끼게 돼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특히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워낙에 또 세계적으로 또 많은 작품들을 내다 보니까 환경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이 전쟁을 우리만큼이나 많이 치른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범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애니메이션을 접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름대로의 반성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롤랜드 키즈를 보면서 사실 대륙이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는 일본 대륙이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도 좀 있으면 망하겠구나 만세 이러고 좋아했었거든요. 일본은 나쁜 나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라.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만큼의 재해 또 지진도 잦은 나라고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 있는 국가고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대책에 엄청 많은 공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 같은 관동지방에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지진에 특화되어 있는 건물 건축법으로 특별하게 짓는다는 이야기도 또 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땅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 자체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오늘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영상을 보고 한 번 더 어저께 보고 왔는데 그 부분을 제가 처음 봤을 땐 놓쳤어요. 마지막에 하워드가 어린 친구인데 가라앉는 집을 위해서 의기투합한 새 친구하고 같이 집을 지키겠다고 다시 가는데 저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엔 봤거든요. 근데 어저께 다시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저 상황에 내 집을 지키러 다시 저 무너진 땅 위로 올라간 저 집을 지키러 갈 수 있을까? 이 생각했더니 저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서 새로 시작하지. 이 생각이 먼저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장면을 보는데 그 노을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 하늘하고 같이 하워드 뒷모습이 보이는데 저 혼자서 엄청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 날라고 그래. 그러니까 상황은 너무 비관적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저 연령의 저 젊은 친구가 그렇게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나이를 괜히 먹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워드가 그 원래 살던 집을 지키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새 거주지에서 도저히 살 수 네. 없는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거긴 그저 공간이고 장소일 뿐이지 마음을 누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었고 그러니까 집이라고 안 하고 거주지. 하우스라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한국어에는 집이라는 표현이 많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도 보면 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큰 네.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한테 새로 이주를 하게끔 나라에서 신경 써줬다고 하지만 보내줬던 그 공간은 그냥 연명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지 내가 가족을 지킨다던가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공유한다던가 이웃들과 즐겁고 힘든 일을 나눌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요만큼의 어떤 의견도 주지 않는 공간이라는 게 네. 느껴져서 네. 미국도 마찬가지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바다에다가 시추선을 태우겠다고 구멍을 뚫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시절을 살고 있나. 자연 앞에서 사실 인간이 굉장히 하찮은데 저는 감히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미국에 있는 땅이지만 대자연 앞에서 제가 너무 하찮게 느껴져서 엄청 울었던 경험이 있어서 인간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전히 오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영화가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변방에서 살아가는 삶을 아주 서정적이고 빛나는 초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또 운하굴착이 불러온 그런 침식, 또 허리케인의 그 피해 때문에 아주 이걸 장기 관찰했다는 네. 점. 긴 아까 시간에 줄리엣이 14살이었고 20살 생일 생일 파티를 파티 했잖아요. 했으니까 네. 거의 6, 7년을 네. 찍었다는 점. 애기도 예, 훌쩍 자라고. 그러니까요. 네. 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원주민 가족 또는 그 마을에 살았던 가족 공동체의 목소리로 네. 이게 세상에 울려 퍼진다는 점, 뭐 이런 것들로 보이스 오브 네이처 상도 받고.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제가 강의에서 잠깐 언급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런 영화가 아니면 그 일상생활에서 한 번도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죠. 네. 알지도 못하고. 네. 근데 이게 예술 작품으로 우리가 접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on earth, 지구 위에서의 삶, 네. 한 번뿐인 삶, 네. 또 자연 속의 일부인 우리가 네.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같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예술 장르가 네. 아닐까. 네. 그 작품으로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배우가 그냥- 아니잖아요. 이 네, 친구들은. 네. 다 그냥 그들한테. 자신들의 네, 삶을 고스란히 네. 6, 7년의 시간을 네. 저기다가 할애를 해준 맞아요. 건데 네. 본인들의 이야기를 또 담담하게 음. 자꾸 나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 생각을 어떻게 하지라고 제가 좀 반성 아닌 반성을 좀 했어요. 네. 20살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 그 15세 그 어린 친구가 다시 20살 생일에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시간 동안에 사실 변한 거라고는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땅덩이가 점점 좁아지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또 가족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자신이 또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한 양육에 대한 이야기도 네. 하는데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말이 필요하다. 그 얘기 너무 반가웠고 네. 그리고 그 마을 이웃들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우리 줄리엣의 이 상황을 같이 걱정하고 공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 부분은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기후위기로 집을 잃게 된 기후 난민들 이야기가 중심이긴 한데 어쨌든 일생을 평생을 진짜 쉼없이 일한 노동자들이 네. 자기 집 한 칸을 그 지상의 거처를 갖지 못해서 살고 있는 네. 정말 많은 그러니까 기후 난민만 2,100만인 거지 사실은 엄청 집 없는 많죠. 사람 네, 많죠. 정말로. 많잖아요. 하우스리스트도 엄청 네,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만들어진 많은 재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일어난 것들은 복구하는 데 시간이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맞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해내겠지. 혹은 뭐 믿음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또 간접적으로 해주는 네.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웃긴 얘기긴 한데요. 저 요즘 계속 저한테 도장 받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슨 도장인가요? 저 도장이요. 재개발에 찬성하라. 네. 우리 동네 어디라고 안 밝히겠습니다. 그 지금 한 8개월째 오는데 이거 거의 이제 오면은 경찰 부르려고 네. 할 정도로 이 마을을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촌으로 만들겠다. 네. 저 광안리 바닷가에 살고. 네. 정말 좋은 데 사시네요. 욕심나는데요. 그 재개발업자들의 논리는 당신이 지금 평당 1,000만 원의 땅을 아파트를 짓고 나면 평당 4천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도장을 안 찍냐는 거죠. 네. 거꾸로 이제 저는 왜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되지? 맞아요. 저는 그 인디고 서원을 1,000년이 가라고 지은 벽돌 건물이란 말이죠. 네. 100년도 아니고 네. 꿈도 커서 네. 제가 짓고 난 뒤에 1,000년이 돼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님 100년을 사는 100세 시대입니다. 1,000년 가라고 한 건물을 네. 왜 밀겠다고? 밀어버리고 아파트랑 바꾸자면은 이거는 이제 아예 대화의 층위가 다르잖아요.
발상의 시작이 되면 저는 이민 갈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면은.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도 뭐 해안침식 이야기들 뭐 요즘은 자주 하지만 저 기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있는 나라인데 네. 뭐 옆에 일본만 보더라도 근데 어쨌든 이 기후 위기와 상관없이 네. 땅을 그렇게 마음껏 음. 돈으로 바꾸는 환산하는 이 사유체계 이런 시장 담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는 한국은 너무 네. 당연하고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죠. 네. 나와 관련 없는 지구 저편 네. 저 구석에. 그러니까 이 간극을 좀 메꾸는 것들은 결국은 이런 영화 이야기 네. 우리가 상상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한국도 지금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인데 네.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적 담론회장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 교육적인 접근이 네. 가능할 것 같은데도 그걸 하겠다고 나서줘야 되는 인력들이 그냥 쉬운 말로 꼰대 세대이다 보니 참 단적인 비교가 안 되겠지만 해외에 굉장히 좋은 많은 무대 작품들이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무대 배우들은 지금 실력들이 일취월장해서 네. 세계 어디다 내놔도 내 빠지지 않을 정도의 실력인데 프로덕션 여기 계시잖아요. 네, 제가 대표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이 프로덕션들이 배우들이 발전하는 속도를 못 쫓아와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잘 해왔던 그 후 시절의 그 방법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30년이 지나서 제가 올해로 무대 배우 생활 31년째인데요. 저는 그 과도기, 시작 시기, 그다음에 변화기를 겪고 오면서 네. 제가 느끼는 바는 지금 배우 시작하겠다고 하는 이 친구들이 엄청 실력들이 좋거든요. 근데 프로덕션이 그걸 못 받쳐줘요. 네. 그러면서 스타는 없다고 얘기해요. 네. 근데 프로덕션도 공부해야 하고 배우를 찾아내는 좋은 눈을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땅이 중요하지 집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 기준은 자꾸 제가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일본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 교육이 있어요. 네. 땅이 주는 우리 인간한테 주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점에 대한 것들이 지리 수업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니 건물이 중요하고 하우스가 중요하고 차가 중요한 거죠. 가뜩이나 일본도 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쓰지 못하는 공간이 엄청 많잖아요. 네. 지역적으로, 네. 지리적으로. 네. 근데 한국은 정말 작은 땅에 너무나 높은 건물들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평선, 수평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라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정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기는 자연재해가 많아서 그거에 방비하는 준비하는 그 네. 과정들을 이미 아이들이 그걸 다 답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몸에 붙여놓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너무 능숙해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요. 저희도 지금 지진이 오고 있는 이제 지역이 네. 돼버렸는데도 네. 그러니까 뭔가 자연재해에 대한 인간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저기도 분명히 저렇게 땅이 하루에 몇십 센치씩 가라앉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가라앉는다기보다 해수가 침수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땅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빙하는 높고 바닷물 올라오고 땅은 가라앉고 네. 그거에 대한 공포를 전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런 영화는 좀 어디 CGV 메가박스에서 좀 걸면 안 되나요? 대표님? 네. 저도 그날 개막식 때 제인구달 선생님이 희망의 이유 그 책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이번에 영화를 처음 봤죠. 그러니까 20년 만에 만들어진 영화겠죠. 근데 아흔이 된 제인구달 선생님의 삶을 보면 사실 한 사람의 아주 일생을 건 어떤 실천과 철학이 네.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공교육 전부 보여줘야 되고 네. 앞에 교육감님 오셨길래 막 뛰어가서 그걸 제안하려고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또 엄청 빠르시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제에도 이 객석에 미래 세대들이 가득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생각지도 왜 못한 안 영상을 올까? 보는 건데.
왜 안 올까? 단관을 어떻게 제가 오늘 추진을- 많이 오늘 저기 좀 추천해서 모시고 왔는데 이게 객석에 작년에 그 좋은 영화들도 사실 객석에 10분 계셔서 그게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네. 오늘 제 딸이랑 같이 왔는데 작년에 영화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 애를 빼갖고 영화를 2번 봤거든요. 아 땡땡이하고 네. 네. 잘했죠. 잘하셨어요. 근데 네. 사실 그렇게 한 거를 또 저는 인문학 잡지에 실어서 네. 전국의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네. 이 작업들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뮤지컬 배우님이 이런 자리에 와서 사실 이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네. 또 아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저도 소원합니다.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사이즈만 아니면 됩니다. 네. 아니요, 제가 그 화면에서 TV에서 볼 때는 배우님이 너무 키 크고 굉장히 몸집이 크신 분인 줄 네, 네, 알았는데 큽니다. 아니, 네. 저랑 앉으셨는데 얼굴도 저보다 작으시고 아니고요. 별로 이렇게 어깨도 안 넓으시고 이 화면이 영웅이 네, 사실은 카메라가 약간 네, 드라마 카메라가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따위입니다. 네. 실물을 많이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물은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예요. 이 영상제는 이제 올해 처음 제가 이제 방문을 해봤는데 서울에 살다 보니까 좀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피서겸 그냥 큰맘 먹고 한번 내려와 봤는데 이렇게 훌륭한 영화들을 트는 영상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참석할 생각이 있는데 영화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영화제들을 제가 다니지만 그 환경 영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좀 잘 만들고 메시지도 분명하면서 영화적으로도 훌륭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영화제가 좀 더 많이 좀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저도 그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하는데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그 생각을 일본인들이 뭐 전쟁에 대해서 그런 반성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애니메이션들을 보고 이렇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목을 아예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제목은 세븐 시즈하고요. 표류 단지라는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숫자 86, 86라고. 근데 배경을 굳이 설명하자면 판타지물이긴 한데 세븐 시즈는 지구상의 재난 이후에 7개의 씨앗이 남은 것을 키우면서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많은 그 조건들을 헤쳐나가는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 얘기고요. 표류 단지는 아파트 한 동이 표류를 합니다. 그 안에서 생존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물론 현실적인 것과 접목되진 않지만 재난 이후라는 공통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린 친구들이 그걸 극복해 나가고 삶은 어떻게든 개척해 나가고 다 어려요. 13살, 14살, 15이 배경인데요.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장에 나가서 최종 부대로 버티고 외계인과 싸우는 그 친구들이 다 10대 어린 친구들이에요. 처음엔 그걸 보고 솔직히 이 호전적인 정신을 일찍부터 심어주기 위한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걸 극복하는 희망의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머물지 말자는 반성의 의미도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좀 생각이 전환이 바뀌었는데 그 세 가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지켜내고자 하는 거 뭐가 됐든 이 땅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내 우정의 대상들이 됐든 뭔가를 지켜내고자 하는 희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처음에 좀 비판적으로 시작이 되는 장르이긴 하지만 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해도 되겠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애니메이션들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네. 네. 저기 뒤에 분 먼저 손 드셔서. 그 다음에 제가 받겠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지구 위기라고 저는 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위기다. 인간의 위기가 아니고 모든 생명의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도래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생활의 패턴, 작게는 생활의 패턴이고 거대하게는 국가적인 차원,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지구 생활자일 뿐이지 이제 인간 관계라는 걸 좀 생각해 봤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심지어는 광물, 흙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관계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발전의 이름으로 개발하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존하고 살피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올여름처럼 여름이 6개월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가해자였고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데 점점 이게 더 심화될 것이고 인간의 위기가 왔다. 인간의 위기가 아니라 이 지구의 위기가 왔다. 그런 위기감도 느끼게 됐는데 지구 생활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인식 전환부터 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화에서 그 섬나라 아이들이 어떤 억압도 없이 부모님 없이도 자연과 너무나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큰 아파트 높은 건물 화려한 그런 속에서 행복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삼촌이 부모님 대신해서 그 보살피고 억압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그 살아있는 생기 있는 그 모습에서 억압 없는 그 자연 속에서 정말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다는 그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화를 보면서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가해자로서 이제는 지구를 보살피는 지구가 아니라 이 언어가 지구 위기가 이래 보니까 객관화시켜서 타자화시켜서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우리가 그 기존의 발전 위주의 그런 가치관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위기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았고 우리 허아람 생님 강의 너무 좋았고 또 멀리서 오시는 우리 배우님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총평을 해주셨어요. 너무 근사한 저희가 다 듣고 싶은 총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책에서 인용했던 말 중에 자연을 지키자라는 말 저희 엄청 표어처럼 쓰고 다녔잖아요. 자연보호, 자연보호. 근데 그게 되게 오만한 표현이었네요. 정말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가짜는 표현이었네요. 인간 주제에. 네. 가끔 네 우리 여기 앞에도 질문. 네, 저는 우리 허아람 선생님께 좀 직접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나이가 70인데 네. 너무 고우시네요. 아니 14살 된 손자를 키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고 집에서 영어 공부를 줌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영어 교과서에 수도 없이 지구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럼 제가 수업을 하다가 그냥 다른 이야기를 좀 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100살까지는 살아서 얘들을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데 앞으로 이 30-40년 아이들을 어떻게 살아내라고 할지 제가 정말 요즘 수업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상대를 하시니까 이런 주제가 자꾸 이렇게 거듭 나올 건데 선생님 어떻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시는지 제가 진짜 그게 궁금해서 오늘 강의 원래 다른 영화를 보려고 왔는데 이 영화를 갑자기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저도 미래 아이들이 그 결혼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청년들도 결혼을 못하는 한국 사회잖아요.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지. 네. 그러니까 그게 벌써 지금 중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정말 큰 위기, 너무나 시급한 위기에 있는데도 경제적인 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들에만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 또는 교육 철학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너무 웃기죠. 그 어제 제가 마지막 엔딩 강의에서 툰베리 영상 보여드렸는데 그 툰베리가 한 게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데 학교 왜 가야 하나요? 하는 게 그게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이었고 사실 앞으로 모든 교육은 생태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인문학자고 인문학 교육을 저도 30년 넘게 해오면서 아까 누가 뒤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럼 그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교육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무지막지한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재난, 환경 재난, 기후 재난을 겪고 나면 어쩌면 그때 새로운 아까 레베카 솔리드 이야기처럼 새로운 연대와 희망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 중에 그래도 첫 번째가 낫지 않나요? 두 번째를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는 고진 가라타니라는 일본 철학자는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너무 끔찍한데요. 네, 네.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런 논리를 피신 책도 있는데 아무튼 저야말로 이 사그라드는 어떤 생명. 제가 오늘 정영주 배우님께 잡지 하나를 최시도를 가져와 선물 드렸거든요. 여기 제목이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라고 제목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그 콜롬비아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소설가가 쓴 기적을 파는 사나이라고 하는 소설책에 나오는 그 블랑카만이라는 주인공이 길거리에 어느 어린 이 청소년에게 그러니까 아이에게 야 너는 뭐 하는 애냐 학교도 안 가고 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아이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요즘 MZ세대들에게 이 제호를 보여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번 20대 청년들이 요새 이런 애들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들 이야기 그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데 거겠죠. 그게 아니고 이때 살아있다는 것은 네.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체로서 이 지구에 한 번뿐인 삶을 산다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그냥 요새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있기만 한 애들 많아요라고 해석을 그렇게 네. 할 거라고는 전 진짜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제호를 붙였는데 읽기는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앞뒤 맥락을 모르면 네. 이건 그냥 생존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 못하고 뭐 해 먹고 사니 무슨 일에서 앞으로 살 거니 이렇게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고민을 묻는 질문의 대답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달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들이 생명체로 태어나서 정말 살았다는 게 뭘까를 그 생각하게 하려고 네. 여기 시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이걸 설명하는 시가 미국의 자연주의 환경 생태 시인이었던 메리 올리버의 여름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어떤 내용 나오냐면은 이 시인이 하루 종일 자기 손바닥에 있는 메뚜기 관찰한 내용이에요. 아, 근데 메뚜기는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앞뒤로 턱을 앞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가 다 먹고 났더니 지한테 묻은 설탕을 이렇게
앞발로 흐른 그런 시를 쭉 다 쓰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 기도가 나 기도 같은 건 잘 몰라. 삶의 염원 따위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근데 내가 아는 게 있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요 메뚜기가 어떻게 뛰는지를 보는 건 할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 너 그래봐야 한 번뿐인 삶 그것도 너무 빨리 죽지 않니? 그러니 이 단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해봐 하는 시를 여기 깔고 이 내용을 설명한 거거든요. 되게 낭만적인 것 같은데 되게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여름날 그 메뚜기를 관찰하고 메뚜기의 모습을 보는 그 생명력 그런 것들을 다시 살게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좀 우리 사회가 이런 공적 담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려야 되고 많은 이야기와 새로운 상상의 힘으로 이런 예술들이 우리 보통의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네.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교육의 장이 많아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가 네. 좀 바뀌었으면 중요하죠.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입시 교육이 아이들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삶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체제를 이제 언제쯤이면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한 30년 했더니 좀 희망이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빚을 내서 이 잡지를 대한민국에서 청소에 만든 직접 인문 교양지 이런 거 내고 있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고 20년간. 예, 이거 안 만들었으면 아파트 한 10채는 샀을걸요. 그러게요. 아직도 빚을 지고 계신다고 하니 참. 그런데 그래도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제 삶의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목소리들을 읽는 전국에 많은 또 선생님들이 계실 거니까 제 소명을 다하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좀 미루지 않았으면 뭐 AI 혁명으로 뭐 지금 이 교육은 말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더 큰 그 생각으로 우리 지구의 삶이 가능하도록 지구에서의 생명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의 전환이 정말 반드시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장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쪽에 복도 쪽에.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현재 부산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진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모더레이터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환경 교육을 담당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을숙도에서 이제 자연생태 보존이라든지 야생동물 보호 쪽으로 저희가 이제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저희 센터에 이제 아이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많은 그 환경 생태 체험 교육을 어머님들이 데리고 오시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안 와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입시 교육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또 저희가 전시관을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잘 꾸며놨는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는 와서 재밌게 보고 잘 놀다 가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냥 쑥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과연 누가 그렇게 이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은 정부를 탓하기 이전에 과연 부모님들이 과연 내가 자녀들한테 얼마나 그 입시에 대한 교육을 자꾸 주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10%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90%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는 다 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바꾸라고 하기 이전에 이제 부모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이제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사직을 하고 이제 미국 이민을 다시 이제 가서 미 정부 기관에서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제가 7년간 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디안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어제 저녁 때 이제 유픽이라고 하는 인디안족이 있는 그 고래와의 삶이라고 하는 영화도 제가 봤는데
오늘 이 그 영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 해수의 어떤 그 상승도 있지만 그 강우 패턴에 의해서 그 미시시피 강 범람에 의한 침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항상 그 대서양으로부터 올 때 1년에 두세 차례씩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카테고리 1부터 5까지 중에서 크기에 따라서 이제 피해 정도가 큰데 이제 지금 이제 얘기 나왔던 그 아이다 태풍은 이제 2021년도에 왔고 2005년도에 이제 카트리나 때가 더 큰 피해가 있었고 근데 2011년도 때 이제 미시시피 강이 범람할 때 미 정부에서 이제 이 루이지애나의 바톤루즈라고 하는 대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데블스 아드보케이트라고 하는 악마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은 이 대도시가 침수가 하게 되는데 여기를 침수하게 내비둘 거냐 건너편 농경지를 침수시킬 거냐 이 선택을 물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정부의 선택은 농경지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대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제 이런 선택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벌어질 테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그 기후 위기에 따르는 그런 재난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제 산사태라든지 강우 피해에 의해서 또는 이제 그 산불 피해라든지 그래서 뜻하지 않게 본인의 터전을 잃고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떠나기를 싫어하시고 이 아이들 역시 그동안 이 지역에서 살던 곳을 떠나기 싫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과연 앞으로 이제 환경 이런 재난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까 자연보호 우리 정영주 배우님께서 이제 자연보호 말씀을 하셨는데 말로만 구호를 외치는 자연보호가 아니라 우리는 생태계의 하나의 구조 중에 구성 요소입니다. 사람은 맨 위에 있는 포식자가 아니라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저희가 잘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와 같은 영화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라고 아까 어느 분께서 얘기도 하셨는데 아이들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요즘 숏폼이나 이런 거에 익숙한 그런 아이들에게 과연 이런 영화를 보여줬을 때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느끼실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어른들이 보시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과 관련된 미국에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살면서 봤을 때 풀 한 포기 나무 이름 하나 모르는 우리 아이들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다 그런 거를 가르칩니다. 자연 생태에 대해서.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과 더불어가는 삶이 우리나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와, 너무 필요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귀한 말씀인데요. 네. 아까 우리 영화의 그 강제이주 정책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 조금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 기후위기로 아이들의 동선이 완전 달라졌죠. 학교를 못 네, 가게 네. 되고 뭐 축구도 못 가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땅이 가라앉으니 우리가 이주를 해야 된다면 자발적인 이주를 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국제적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여기는 바다와 대륙이지만 그게 어떤 경계들이 자꾸 무너지게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였는데 이제는 이게 대륙이 아니고 뭐 바다로 된다던가 이런 그런 움직이는 경계들이 계속 발생하는 전지구적인 상황에서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전지구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루이지애나 이 지역의 문제가 만의 얘기가 아니라. 네네. 뭐 그런 강제 이주에 있어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분들의 문화적인 것까지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이런 주체적인 선택을 네.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잖아요. 6개월만 더 했으면 나도 선택권이 있었을 텐데 하고 네, 아까 네, 하워드가 네.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은 또 달리 말하면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안 주어지는 없죠.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게 앞으로 이제 국제기후 담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그런 생태 센터를 운영해 주시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기관 처음 부산에 있었지만 네. 알았고, 이런 링크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같은 잘 만들어진 조직이 앞으로 이런 연결들도 함께 해내서 많이 알고 서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또 이런 장에 와서 토론하고, 정말 중요한, 우리가 아래서부터 혁명을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시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저만 왔으면 분명히 이렇게 많이 안 오셨을 거예요. 아, 네? 정영주 배우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끝까지 남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을 네. 참여해 주시니까요. 저 어저께 서울 공연하고 이거 밤새 달려오셨다는 것만 해도 네. 그 열정과 마음이 너무너무 깊게 와닿아서 너무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 환경을 다룬 영화를 보고 이 GV를 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히 어떤 반향이 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제 잘난 척을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좀 뭔가 방법을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좀 여럿의 머리와 아이디어가 모이면 좀 그중에 좀 좋은 해안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먼저 좀 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2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아이한테 이걸 가르치기에 저 혼자는 분명히 역부족인 부분이 있어요. 주변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조금 눈치를 보면서 휩쓸리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흉내를 내다가 보면 습관이 되기도 하다 보면 그것도 반복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독립해서 혼자 사는데 제가 물컵이나 이런 걸 전혀 사주지 않았어요. 제가 안 쓰는 여기저기서 많이 선물을 받은 텀블러를 줬어요. 그랬더니 혹이라도 깨지지도 않고 떨어뜨려도 그렇게 해서 줬더니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쓰더라고요. 제 아이가 굉장히 반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좀 쓰길래 그거 조금 기특하라고 제가 칭찬을 좀 해주고는 있는데, 확실히 엄마가 아빠가 어떤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패턴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활 습관도 바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새 지 아이들만 해도 흙바닥에서 좀 놀았거든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흙바닥 뭔지 모르더라고요. 놀이터에 모래 깔려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굉장히 좋은 우레탄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흙 먹고 자라는 튼튼함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기는 지금 초등학생을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 부모 세대도 아마 그걸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연 친화적인 거를 너무 어디 장소로 이동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관찰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곤충 채집 나가라는 얘기 아니고 자연 보호하러 뭐 도감 들고 다니면서 곤충이나 뭐 식물 뭐 이름 외우러 다니는 것부터 시작 말고, 그냥 가까운 등산, 가까운 뭐 길에 나 있는 풀 좀 사진도 찍고 좀 보러 다니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도, 뭐 저희 자연보호 시절 때는 휴지 줍기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휴지 줍고 한강 가서 휴지 줍고. 근데 그 휴지는 솔직히 남이 떨어뜨린 거 애들이 줍는 거잖아요. 그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원초적인 것에서부터 지켜주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놓쳤거든요. 지금에서 좀 후회하는 부분인데, 지금 세대의 엄마 아빠들이 조금 아이들하고 놀이처럼 하면 조금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반성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디바님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감히 노래 요청을 못하고 좀 전에 이 시 제가 찾았거든요. 돋보기 필요하세요? 네, 돋보기 있어요. 예, 이거 해서 이 시를 한번 낭송해 드릴, 노래를 대신해서 한번 어때요? 네. 제가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름날, 메리 올리버. 누가 세상을 만들었을까? 누가 백조를
검은 곰을 만들었을까? 누가 메뚜기를 만들었을까? 이 메뚜기 말이야, 풀숲에서 튀어나온 녀석, 내 손바닥에 설탕을 먹고 있는 녀석. 턱을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고 있네. 커다랗고 복잡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네. 이제 메뚜기는 연한 팔을 들어 얼굴을 꼼꼼히 닫고 있어. 이제 메뚜기는 날개를 활짝 펼쳐서 날아가 버리네.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라. 이건 잘 알아.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풀밭에 푹 빠져서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 어떻게 빈둥빈둥 행복하게 들판을 거니는지는 그게 내가 종일 해온 일이거든. 말해봐. 내가 달리 무엇을 해야 했을까? 결국 다 죽는 건 아닌가? 그것도 너무 빨리? 말해봐. 네 계획이 뭔지. 이 하나뿐인 소중한 신나는 삶으로 무얼 할 건지. 시가가 숙제를 주네요. 네, 뭘 할 수 있을지. 네. 오늘 저희들이 마음에 갖고 가야 하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무겁지만 생각보다 쉬울 수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구 하나뿐인 이 삶의 공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공연과 배우 노릇을 하면서 나름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생활 안에서 같은 동질감으로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